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무쟁이 경력금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총 3개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전에 특히 대신증권 사례는 2019년 6월달에서 소식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이 이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티넨탈이라고 금속노조 사업장입니다. 콘티넨탈이 독일계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사업장에서 금속노조하고 기업별 노조가 개별 교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2년 연속 무쟁의를 조건으로 무분규 경력금을 첫 해는 550만원, 다음 해는 400만원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금속노조는 쟁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기업노조에서는 이 조건을 적극 활용해서 특정 시점까지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무쟁의 경력금을 지급을 했고, 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과장급 이사 사무직한테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급 당시에 금속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들한테 이 경력금이 지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첫 해, 두 해, 한 2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금속노조 조합원들 상당수가 탈퇴해서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것은 불법행위다, 부당노동이다 하면서 이 경력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개별교섭 상황에서 사용자는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이 중립 의무라는 것은 복수노조를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평등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인 그 노조도 있고 100명의 노조도 있을 것입니다.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교섭력 차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한 목적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그 결과 소수노조가 불리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개별교섭 상황에서 예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단체 교섭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응한다고 하더라도 방식, 시간, 장소, 횟수, 참석 인원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는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무분규 경력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는데요. 일단은 단일 노조 사안에서 무분규 경력금 지급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문제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단일 노조가 쟁의행위 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경력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비교 형량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쟁의행위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력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조가 이 경력금을 수용할지 쟁의행위 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노조가 자유롭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이 무분규 경력금은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결국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서 이제 손배 책임이 인정이 됐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대신증권 사무금융 노조 사안입니다. 2019년 6월달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안도 사무금융 노조하고 기업노조가 개별교섭하고 있던 중에 사용자는 기업노조하고 잠정합의를 하면서 잠정합의일로부터 14일 후인 단체협약 체결일까지 그 기업노조 조합원인 경우는 150만원의 무쟁의 타결 경력금하고
150만원 상당의 성과 향상 경력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기업노조는 이 잠정합의 결을 적극 홍보하면서 14일 안으로 기업노조 가입하면 경력금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했고, 그 결과 8명이 기업노조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개별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조와 합의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이 부당노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예, 지금 보시는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하고 명목, 부과된 조건, 액수, 시기, 방법,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하고 내용, 다른 노조의 조직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 대신증권 사안에서 주로 고려한 것은 화면에 보시는 4가지였습니다. 지급 배경, 명목,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쟁의 타결 경력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도 그랬다, 이렇게 봤고요. 경영 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 경력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노조의 행동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근로자 개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노조한테만 주는 것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도 경력금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 설정한 것이 더 공평하고 적합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좀 특이했던 것은 잠정 합의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이제 본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 14일 기간 동안 기업노조가 적극 활용했고, 그 결과 실제로 조합원 이탈이 있었습니다. 사무국 노조 조합원 이탈이 있었는데, 사용자가 이것을 이제 여러가지 경위를 봤을 때 묵인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 판례입니다. 얼마 전 선고된 판결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이고, 사실 이 사건 말씀드리려고 앞에 2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2사건은 개별교섭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교섭대표노조는 기업별 노조였고,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통상임금 소송이 조합활동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다툼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심하고 3심은 인정했고 1심은 인정 안 했었습니다. 예, 2심, 3심은 인정을 했고요. 회사가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 부재소 경력금하고 무쟁의 경력금이었는데, 이 경력금 지급에 모두 조건이 붙었는데, 통상임금 소송 부재소 합의 및 소송 취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즉, 아직 소송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제기하지 말고, 이미 제기한 사람은 취하해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임금 부재소 경력금은 그 명목 자체가 통상임금 부재소 경력금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쟁의 경력금은 사실은 쟁행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거기 조건이 통상임금 소송하지 않는다는 걸 조건이 붙었던 것이죠. 사실 관련 없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 합의에 따라서 이제 금속노조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이 사실 많은 사람은 이 기본급 100%하고 300만 받는다고 해도 이게 보충이 안 되는데, 청구액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금 100%하고 300만 받는 것에서 이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노조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청구액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인 경우는 취하를 하고 이 경력금을 받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그에 따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럴 거면 그렇지 않은 소수노조가 눈치도 보이는데 금속노조 가입한 것이 아무 이득도 안 되면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많이 탈퇴를 또 했습니다. 특히 소를 취한 사람 중에서 41%가량은 금속노조를 탈퇴를 하고 기업노조로 가입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근거는 항소심 판단 이유지만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에게 무쟁의 경력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무쟁의 장려금에 통상임금 소송 부재소 경력금 지급 조건하고 동일한 내용을 서로 이제 결부시키는 조건을 이제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양 조건이 사실 관련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합의 내용에 기업노조 조합원한테만 이렇게 한다, 혹은 금속노조 조합원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노조 조합원들한테도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기업노조는 통상임금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기할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데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유지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 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려는 금속노조의 어떤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봤고요. 아까 많이 말씀드린 대로 무제의 경력금하고 통상임금 소송 부재소 및 소취 합의하고 연계시킬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부당노동으로까지 인정했고, 근데 부당노동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공정대표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공정대표 의무도 충분히 위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항상 불법행위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례로 현재 확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보다 강력한 부당노동의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인정이 됐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주장했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됐을 것이다. 예, 둘 다 주장했었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개별 교섭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들한테 무쟁의 타결금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배경하고 명목, 지급 조건, 액수, 시기, 방법, 다른 노조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부속 대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단일 노조 상황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속 대표 노조가 있으면 소수 노조는 쟁행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 노조 상황하고 본질적 차이가 있진 않고, 그래서 대표 노조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이나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방금 보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처럼 무제의 경력금과 관련 없는 다른 조건을 갖다 붙였을 때, 그리고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소수노조한테 불리한 경우라면 이것은 부당노동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공정대표 의무 위반도 해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상에서 무제의 경력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올 한 해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